서울대학교는 대학교뿐만 아니라 서울시 내에서 단일 기관으로서는 배출량 1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기관이라는 것은 네. 뭐 상업용 건물, 네. 뭐 백화점, 무슨 뭐 컨벤션 센터 네. 뭐 이런 거 다 포함하는 거죠. 맞습니다. 뭐 통신시설이나 병원 등을 다 포함하는 데이터 센터 포함. 네, 맞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서울대학교가 단일 기관으로는 1위를 하고 있는 네. 것이죠. CBS 경제연구실. 안녕하세요. CBS 경제연구실입니다. 저는 기후의 눈으로 경제를 읽는 기후로운 경제생활 홍종호입니다. 교육과 연구의 중심인 대학도 온실가스를 내뿜는 원인이 된다면 믿으실까요? 특히 서울대는 우리나라 대학 중 온실가스를 가장 압도적으로 많이 배출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대학이 탄소 중립 캠퍼스로 나아가고 있어서 우리도 발맞출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은 한국교원대학교 강진영 박사와 함께 대학의 탄소 중립 문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 뵙겠습니다. 강진영 한국교원대학교 환경학 교육연구소 학술연구 교수, 좀 기네요. 예,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이 또 저와 논문을 이제 공조한 내용에 또 관련돼 있고 그 인연으로 오늘 인터뷰 이렇게 모시게 됐어요. 평소에 지금 교원대학교에서는 어떤 연구하고 계세요? 네, 저는 주로 환경교육과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제도나 정책 측면에서 환경교육을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교원대에 계시고 또 학위도 교육학 분야로 받았고 교육에 워낙 관심이 많고 실제 학교에서 학생들, 학부생들 이렇게 대해 보면서 요새 학생들의 기후 문제에 대한 인식이랄까 어떤 정도로 이제 평가가 되는지, 그리고 학교에서의 특히 중고등학교 현장에서의 기후 위기 관련 교육, 이 필수 교육으로 지정돼 있는지 이런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사실 23년도부터 환경교육법이 개정되면서 초등학교, 중학교에서는 환경교육이 의무화되어 있긴 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네, 맞습니다. 아직 고등학교는 아니고요. 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필수 과목으로 지정된 것은 아니고 학교 교육 내에서 환경교육을 하면 된다의 정도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이제 인식적인 측면을 본다면은 연차별로 아직 많은 데이터가 축적돼 있지는 않으나 인식 조사를 했을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갈수록 환경이나 기후 위기에 대한 인식은 높아지는 경향성이 나타납니다. 반면에 이제 환경 교육을 받은 경험에 있어서는 역의 경향성이 나타나는데요. 초등학생들은 다소 이제 많은 경험을 하고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로 갈수록 경험의 경우는 이제 반대로 적게 하고 있는 경향성이 나타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건 입시 영향이겠죠? 네, 아무래도 그렇게 해석해 볼 수 네. 있습니다. 대학생들은 어때요? 한국교원대학교 온 학생들 네. 다 교육자가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있을 텐데요. 네. 이 학생들의 환경인식 또 환경교육에 대한 어떤 열린 마음은 어떻습니까? 학교에서 직접 뭐 가르쳐도 보고 또 많이 접해야 할 텐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접한 것이 이제 한정된 케이스일 텐데요. 과거보다는 환경이나 기후 위기 뭐 예를 들면 조금 더 확장한다면은 지속 가능 발전에 대해서 많은 경우 학습하고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환경 교육이나 탄소 중립과 관련돼서 과거보다는 인식이 개선된 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 이제 발전하거나 확장되어야 하는 것은 여전히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학생들 중에 나는 선생님이 되고 싶은데 네. 실제로 이 환경교육, 기후교육 이거 중요하게 이런 문제의식 갖고 공부하러 대학교 왔다 이런 학생들 만나본 적 있으세요? 네, 간혹 있습니다. 있어요? 사실, 네, 많은 경우는 아니지만 이제 있고요. 그런데 그 지점에서 조금 이제 아쉬운 지점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필수 과목으로 되지는 않다 보니 환경교육으로 임용이 실제로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환경교육과에 진학하고 전공을 하더라도 다른 교과로 복수 전공해서 이렇게 실제 이제 입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임용 과정에서는 네, 그런 맞습니다. 문제가 있군요. 네. 그래요.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서울대학교 우리의 이제 관심의 대상인데요. 서울대학교가 사실 대한민국의 모든 대학교 중에 2배 이상 압도적으로 전기 사용량이 많다 보니까 간접 온실가스가 탄소 배출이 많은 그런 아주 오랫동안 그렇게 자리매김해온 대학이잖아요. 네, 실제로 맞습니다. 서울시 안에서도 모든 기관 중에 또 전기 사용량 1위라는 이거를 절대 이 순위를 놓치지 않고 늘 1등인데요. 도대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왜 이렇게 서울대가 많이 배출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서울대학교는 대학교뿐만 아니라 서울시 내에서 단일 기관으로서는 배출량 1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기관이라는 것은 네. 뭐 상업용 건물, 네. 뭐 백화점, 무슨 뭐 컨벤션 센터 네. 뭐 이런 거 다 포함하는 거죠. 맞습니다. 뭐 통신시설이나 병원 등을 다 포함하는 데이터 센터 포함. 네, 맞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서울대학교가 단일 기관으로는 1위를 하고 있는 네. 것이죠. 구체적인 수치로는 23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서울대학교 전체적으로는 14만 6천 톤 정도의 온실가스를 배출합니다. 근데 이제 서울대학교가 여러 캠퍼스로 나눠져 있는데요. 관악 캠퍼스만 특정해서 봤을 때도 11만 6천 톤 가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수치다 보니까 잘 가늠이 안 되실 수 있는데요. 2위 대학이 이제 타 대학과 비교했을 때 2.5배를 넘는 수준입니다. 2위가 어느 대학일지 아마 짐작도 가지만 네. 그 대학보다 2.5배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서울대학교가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은 사실 서울대학교가 단일 기관이긴 하지만 여러 건물들이 모여있는 복합시설이라는 점도 유의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약 260여 개의 건물이 모여있는 곳이 서울대학교이고요. 그리고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연구중심 대학이다 보니 연구기기나 실험실 설비들이 많이 있으면서 그런 에너지 사용량이 높아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실제 에너지 사용하는 이제 패턴을 보았을 때도 그 현황들이 나타나는데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제 심야 시간에 전기 사용량이 팍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서울대학교의 경우는 최대 사용량에 비해서 심야 시간에도 약 80% 정도가 유지되는 패턴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실험실이 돌아간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울대학교가 갖고 있는 뭐 다양한 건물들의 집합이라는 특성, 그리고 연구중심 대학, 실험실, 뭐 연구기기들이 많다는 특성들이 다배출의 원인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뭐 잠깐 말씀을 이제 해주셨지만 사실 이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이런 부문이 다양하잖아요. 뭐 네. 교통도 있고 산업도 있고 당연히 발전 부문도 다 있어요. 그런데 이 건물에서 온실가스 배출 이걸 여기에 좀 주목하는 이유는 뭔지 이것을 뭐 규제하고 제어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어떤 특징이 있는 것인지 특히 대학 건물에서 온실가스 배출 아마 모니터링부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게 건물이 하나가 아니고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좀 특징들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짚어주세요. 네, 맞습니다. 사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이제 통제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 부분들을 구분해 볼 수 있고요. 그 중에 건물 분야가 있습니다. 이제 국가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이제 구분하고 있는 기준 중에 2018년 기준으로 봤을 때 건물 분야는 7.2% 가량을 차지합니다. 뭐 작은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 7.2%는 직접 배출에 해당하는 것만을 그래요. 카운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건물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은 전기 에너지라고 그럼요. 보면 간접 배출을 포함했을 때는 이 비율이 24.6%까지 올라가는데요. 그럼 전체 배출량의 한 4분의 1 정도 가량이 건물 분야에 포함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부분이 사실 건물일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 뭐 정책이나 제도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지점도 있지만 우리의 실생활, 개개인의 삶과도 연결돼 있다는 지점에서 건물은 조금 더 강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대학으로 이제 연결해 봤을 때도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모니터링이나 카운팅 하는 것부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 본연으로는 이제 탄소 배출을 줄이고 탄소 중립을 향해 가는 책무성도 있지만 본연의 연구나 이제 강의의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그 본연의 기능과 탄소 중립이라는 정책 목표가 상충하는 지점도 일부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대학이 공적 영역에 속해 있고 사회적 책임들에서 이제 자유롭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대학 분야의 탄소 중립, 탄소 배출량은 사회적으로 주는 시그널들이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금방 강 박사 얘기하시면서 직접 배출과 간접 배출 이거 네. 우리 수업 시간도 배우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 차이가 뭔지 네. 특히 이제 서울대학교는 직접 배출은 별로 없지만 네. 간접 배출이 많다. 이제 이런 뉘앙스잖아요. 네, 이 맞습니다. 두 가지 차이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우리가 이제 건물 분야로 봤을 때 직접 배출의 경우는 냉난방으로 직접 이제 연료를 사용하거나 취사연료를 사용하는 등에서 직접 무언가를 때울 때 하는 배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간접 배출의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전기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서울대학교도 실제로 보면 전기로 인한 탄소 배출량이 80% 정도로 전체에 나타납니다. 나오는 네. 거에서. 그 이외에 이제 직접 배출은 이제 20% 정도가 가스를 쓴다든지 네, 맞습니다. 난방으로 뭐 이런 네. 거겠죠. 그리고 조금 더 확장해 본다면은 이제 통근에 사용하는 이제 수송용 연료가 한 1% 정도 네. 차지하는 비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 소비를 간접 배출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전기는 서울대학교 외부에서 생산돼서 서울대학교가 끌어와서 쓰는데 네. 생산 현장에서 탄소 배출이 되고 있으니 네. 서울대학교 입장에서 우리가 소비해서 어디에선가 탄소 배출이 된다. 그래서 간접 배출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죠? 네네, 맞습니다. 네. 해외 주요 대학들 현황을 조사를 했잖아요. 네, 논문에서. 우리가 아는 그 세계적인 대학들, 가령 예일 대학이라든지 이런 대학도 훨씬 더 탄소 배출을 줄이는데 대학 전체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다. 이 현황을 좀 얘기를 해주세요. 네, 맞습니다. 주요 대학들에서 이제 배출량을 통제하기 위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가격을 책정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탄소의 이제 가격을 책정하는 경우들이었죠. 사실 가격을 책정하는 경우들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뭐 코넬 대학교나 프린스턴 대학교나 여러 대학들이 있었고요. 그 중에 예일 대학교 그 가격을 책정한다는 게 뭔지도 좀 설명이 필요해요. 네, 가격을 책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뭐 전기를 사용하거나 에너지를 소모함에 있어서 배출되는 탄소의 양이 있을 텐데요. 그 탄소의 양의 일종의 부가금을 매기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1톤을 사용했다라고 했을 때 캠퍼스 내부에서 그럼 1톤을 배출한 A 단과대액은 얼마를 내세요와 같은 방식으로 가격을 책정하고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그럼 결국은 이게 약간 단대별 책임자랑 연결이 되네요. 네, 뭐 사실 이제 배출하는 관리 주체로 대표적인 것이 단과 대학들이 네. 언급이 될 수 있고요. 그 단과 대학별로 상이한 배출량이 있을 경우에는 가격에 따라서 이제 서로 다른 부담을 지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A 단과 대학이 가령 전기를 더 많이 쓰는데 거기에 이제 탄소 배출에 대한 가격이 부과가 되면 일단 요금도 올라가는 것이고 네, 맞습니다. 요금도 올라가고 그만큼 부담이 커지게 되는. 네, 그래서 사용량을 줄이는 단대에서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어지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정책을 쓴다 이런 거죠. 하나의 그러니까 단대별 유인 체계를 만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일종의 부가금, 페널티도 있고 네. 유인 체계인 인센티브도 있는 방식인데요. 특징적으로 이제 예일 대학교가 그런 사례가 그래요. 있습니다. 예일 대학교는 이제 그 배출량 기준을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 기준에 따라서 초과 배출했느냐, 초과 감축했느냐에 따라서 부가금과 인센티브를 매겼습니다. 여기서 조금 이제 강조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기준을 무엇으로 설정했느냐인데요. 예일 대학교는 일반적인 경우와 다르게 직전 3개년의 평균을 기준으로 설정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특정 연도에 배출된 양을 정하고 그 양에 비해서 얼만큼 줄이겠다라는 목표치를 설정하는데요. 예일 대학교는 이제 대학의 특성 그리고 이제 각 단과대마다의 변동성을 고려해서 그렇죠. 단과대별로 3개년 평균에 비교해서 얼만큼 줄였느냐, 얼만큼 초과 배출했느냐를 기준으로 페널티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뭐 대학의 공대다, 또 인문대다 이게 전기 사용량, 에너지 사용량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철학을 연구하는 것과 네. 전기공학을 연구하는 것은 에너지 소비량이 뭐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제 이런 어떤 차이를 감안해서 전년도 3개년도의 평균 사용량을 기준으로 잘했냐 못했냐, 네. 못했으면 벌금 매기고 네. 잘했으면 뭐 주나요? 그 벌금을 매긴 곳에서 네. 얻은 이제 부가금이 본부에서 걷게 되고요. 수입이 생겼겠죠. 네. 본부에서 그 본부에서 잘하는 곳에 이제 돈을 주는 방식입니다. 네. 재밌네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했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려면 일단 예일대도 아마 조사를 했겠죠. 네. 각 단대별로 얼마큼 역사적으로 3년 동안 배출해 왔다. 이거를 뭐 단대가 엉터리로 보고할 리는 만무하겠지만 네. 그래도 확인 작업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그만큼 배출했는지. 그러려면 각 단대 소속의 건물들에서 배출하는 배출량을 일단 모니터링부터 얼마큼 쓰는지 또 정확하게 확인돼야 되는데
이런 거는 다 기술적으로 돼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죠. 이런 제도가 도입이 되려면.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대학별로 그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있고 없고가 다를 텐데요. 그 시설이 갖춰지고 예를 들면 세밀하게는 건물 단위 그리고 호실 단위까지 이제 데이터가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대학이 시설이 갖추고 있느냐 못 갖추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느 대학은 뭐 건물 단위가 되고 어느 단위는 호실 단위가 되고라고 했을 때 그렇게 데이터를 구축하고 확인하는 작업이 사실 전제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투자도 좀 결국 필요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서울대는 그래서 서울대가 뭐 20여 개 단과대학이 있고 뭐 굉장히 규모가 큰 대학인데 그래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단대 뭐 순위를 좀 얘기를 해주세요. 네, 사실 앞서 아마 청취자들이 많이 네. 짐작은 하시겠지만 네, 맞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배출 절대량으로 본다면은 공과대학이 가장 많이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단과대학은 자연과학대학이었고요. 여기 실험을 많이 하는 네, 대학들이 맞습니다. 많이 배출하네요. 그런데 이 사실 절대적인 배출량이라고 하는 것이 건물의 크기, 연면적에 이렇게 상호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단위 배출량이라고 하는 배출 집약도로 보면 이 순위가 조금 달라지기도 합니다. 배출 집약도로 봤을 때 연구시설 중 하나인 국제 백신 연구소가 있는데요. 거기가 이제 배출 집약도는 가장 높았고요. 집약도라면 건물 면적 기준인가요? 네, 맞습니다. 면적 기준. 면적당 배출량으로 봤을 때 이제 국제 백신 연구소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이제 약학대학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요. 네. 약대가 전기를 많이 쓰는군요. 네네, 맞습니다. 실험을 많이 하니까. 네네네. 반면에 이제 낮은 배출량을 보이는 곳은 이제 관리 단위 중에 학군단이 있었고요. 그리고 환경대학원이나 음악대학이 이제 낮은 배출량을 보이기도 제가 했습니다. 속해 있는 환경대학원 당연히 모범을 보여야죠. 네네, 맞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했을 경우에 예일대식의 어떤 제도를 서울대에도 적용해 보겠다라고 네. 한다면 단대별로 희비가 엇갈리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 좀 다르게 희비가 엇갈릴 수도 있는데요. 그래요. 그러니까 절대량이 많으면은 이제 부담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예일대학교의 경우는 특징적으로 직점 3기년 평균을 기준점으로 삼았잖아요. 그러다 보니 공과대학의 경우는 분석했을 때 직점 3기년보다 저희가 분석한 시점에서 배출량이 적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량은 가장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축 의무는 부과되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반면에 이제 환경대학원의 경우는 절대량의 경우는 작았음에도 직전 3기년보다 분석했던 시점에서는 조금 더 높게 배출하면서 감축 의무가 부여되는 상황들로 이렇게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일대의 그러한 적용 방식을 서울대학교도 적용을 한번 해보니 네.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네. 오히려 평소에 적게 배출했던 환경대학원이 페널티를 네네, 맞습니다. 부여받아야 하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네네. 이런 지적이네요. 이건 상당히 흥미있는 그런 결과네요. 네. 사실 이제 예일대학교의 경우는 이렇게 그 기준이 움직이는 동적 베이스라인이라고 칭하는데요. 그 방식을 택하면서 조금 더 수용성이 높아질 수 있고 그리고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는 기능은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배출량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초과 감축 의무가 부여되고 배출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축 의무가 부여되지 않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약간 이제 유보적인 이제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단대별 특성, 어떤 제약 조건을 너무 많이 네네, 맞습니다. 너무 많이 고려해야 하다 보니까 네. 이게 과연 캠퍼스 전체적으로는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그런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네네, 맞습니다. 그런 말씀이군요. 자, 서울대는 이게 교육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배출권을 사야 하는 네. 그리고 배출권을 할당받는 이런 대상이잖아요. 네, 그만큼 맞습니다. 탄소 배출이 많다는 이제 지적인데요. 이 현황 그러니까 어떻게 서울대는 그럼 할당받은 탄소 배출권 내에서 잘 배출하는 겁니까? 아니면 초과 배출해서 구매를 하고 있나요? 또는 단대별로 그러면 많이 배출하는 단대와 적게 배출하는 단대가 개별적으로 배출권을 사고 있나요? 이런 것들 궁금한데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서울대학교 공식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약 10년 동안
한 21억 원 정도의 배출권을 구매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24년도 기준으로 보면은 약 13만 5천 톤 가량의 배출권을 할당을 받았었는데요.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14만 톤 넘는 규모로 이제 배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차이에 해당하는 만큼 이제 배출권을 계속해서 구매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제 앞에서 그 단과대별로 정책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현재 서울대학교의 경우는 단과대별로 페널티를 부과하거나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않죠. 네. 다만 이제 배출권을 포함한 공공요금 제도를 어떻게 설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일종의 시범 사업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년도 올해까지는 이제 페널티는 부여하지 않고 인센티브 위주로 시범 사업을 적용을 하면서 탄소 중립 캠퍼스로 향해 가는 이제 단계, 디딤돌들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 현재라고 말씀드릴 수 예. 있겠습니다. 이 연구 진행하면서 아마 서울대 내 여러 구성원들, 뭐 교수, 뭐 직원, 또 학생들 이런 이야기도 좀 들어볼 기회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뭔가 서울대가 탄소 중립으로 나아가는 좀 모범적인 그런 대학으로서의 공적 어떤 기능을 좀 담당하자 이런 식의 제안에 대해서 반응들은 어땠습니까? 사실 이 반응이라는 게 우리 사회가 탄소 중립 쟁점과 관련돼서 겪고 있는 갈등과 유사한 방식의 상황들이 대학에서도 발생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논문 이전에 진행되었던 연구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쳤었고요. 그 단과대별로 우리가 의견을 수렴해서 그래요. 서울대학교가 단일한 이제 정책 방향을 설정하자는 것이었죠. 근데 이제 공론화 과정에서 합의를 도출하지는 못했습니다. 못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앞서 이제 시범 사업에서 페널티보다는 인센티브 위주로 이제 사업이 설정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채찍은 없고 당근만 있는.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탄소 중립 캠퍼스로 나아가야 하고 이것들이 우리가 이제 실제로 개개인이 혹은 단과대학이 감내해야 하는 어떤 영역이라는 것들을 인식을 이제 증진시키는 단계들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논문과 연결해서 본다면은 이제 예일대의 시나리오가 실제적으로 배출량을 감축하는 데는 이제 어려움이 있지만 이 제도를 도입하고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수용성을 이제 증진시킬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단계적인 접근들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고요. 그 단계적인 접근 이후에는 이제 탄소 중립을 향해 가는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방식까지 제도나 정책을 개선해야 하는 것이 사실 다음 과제라고 생각이 네, 됩니다. 아주 좋은 지적인데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어떤 식의 반응들, 뭐 격앙된 반응이 있었습니까? 사실 이제 탄소 중립을 향해 가야 한다라는 필요성은 모두들 명분은 다 인정. 네, 인정하지만서도요. 뭐 최근에 이제 AI도 강조되고요. 그러면서 에너지 사용량은 더 늘어날 것이고 연구나 이제 사회적 책무 중에 탄소 중립 이외의 책무들도 서울대학교가 이제 감당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그럼 그 책무와 탄소 중립 혹은 기후 위기 대응이라는 것에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에 대한 의견들도 사실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탄소의 가격을 매긴다. 이제 이 얘기가 처음에 나왔잖아요. 네. 그런 식의 지금보다 전기를 사용할 때 각 단대별로 이 전기의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의 제안에 대해서는 뭐 교수들이나 또 학원 학생들 반응은 어땠습니까? 사실 이제 가격을 올린다라고 했을 때 이것도 일종의 전제돼야 되는 조건들이 있는데요. 현재는 공공요금을 본부에서 일괄 납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 서울대는 단대별로 납부하는 게 아니고 네네. 본부가 그냥 한꺼번에 내는 거죠. 네네. 그러다 보니 이제 탄소 배출, 탄소 가격, 배출량을 이제 관리하기 전에 그럼 이 공공요금을 누가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부터 있어야 하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럼 공공요금을 단대가 가지고 온다라고 했을 때부터 이제 이견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맞습니다. 반응들이 어땠어요? 이거는 도저히 수용이 힘들다. 뭐 이렇게 단과대별로 뭐 의견이 다르겠지만 뭐 찬반 양론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네. 예. 서울대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뭐 사실 건물로 치면 전국에 뭐 200개 이상의 대학이 있고 또 공공기관, 뭐 회사 건물, 상업용 건물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여러 건물들에서의 배출량을 엄밀하게 측정하는 이런 노력들은 제대로 현재 되고 있는 것인지
현황이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대학만 봤을 때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단과대별로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다든지 아니면 건물별로 있다든지 하는 그 편차들은 사실 상이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서울대학교의 경우는 뭐 배출량의 경우는 굉장히 많지만 뭐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선도하는 대학에 속하는 것이고요. 그러다 네. 보니 시스템도 조금 더 잘 설정돼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대학의 이제 현황들을 제가 속속들이 다 알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제가 속해 있는 한국교원대학교의 경우는 이제 건물 단위로 봤을 때 뭐 전기 사용량 정도는 카운팅할 수 있는 정도. 그렇지만 건물별로. 이제 네네 맞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엄밀하게 관리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많은 대학들에서 어떤 탄소중립 캠퍼스에 대한 인식이 높다든지 실제로 이걸 감축하게 노력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렇게 높은 점수를 주긴 힘들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탄소중립 정책과 관련돼서 교육 분야는 이제 특례 업종으로 구분되어 있어서 이제 그 감축에 대한 어떤 이렇게 강제성이 조금 떨어지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네. 이 연구 자체가 서울대 캠퍼스를 대상으로 사실은 연구하면서 어려움도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막 네. 교수님들도 만나야 되고 이런 공청회 같은 거 하면은 아마 여러 반응들이 나왔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느꼈던 게 학생들 내가 이 학교에 이제 학생으로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또 실제 학교 안에서 탄소 배출을 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이런 식의 서울대학교 내에 문제가 있을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인식하는 이런 것도 하나의 교육의 연장선상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데요. 연구하면서 에피소드 같은 거 없습니까? 학부생들 만났는데 대학원생 만났을 때 어떤 반응이라든지 긍정적 반응, 부정적 반응 이런 거 있으면 한두 개 얘기해 주시죠. 네,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학이라는 공간이 이제 연구와 강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학생들이 이제 사회로 진입하기 전에 이제 연결하는 공간이기도 그래요.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탄소중립 정책이 학교로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사회적으로 필요한 것이 실제적으로 캠퍼스 안에서 구현되는 과정들을 이제 겪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본다면은 이제 학부생들 중에 환경적으로 이제 관심 있는 학부생들은 이게 너무나 필요한데 학교에서 조금 이제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닙니까? 혹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학교를 바꿔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의견이 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식의 의견을 적극 표출한 학생들이 있군요. 네, 맞습니다. 이제 환경 동아리 학생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그 환경 동아리의 활동들도 늘어가고 있고 그 환경 동아리의 역할들이 탄소 중립 캠퍼스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지대한 영향을 이제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혹시 단대별로 학생들의 반응에 차이가 있었습니까? 단대별로 차이를 봤을 때 사실 이제 이렇게 의견 수렴을 해보면은 환경적으로 관심 있는 학생들은 저희의 귀에 이제 많이 닿게 되는데요. 뭐 예를 들면 공대에서 이렇게 많이 작업을 하시는 학생들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저희 귀에 이렇게 의견이 닿기가 조금 어려운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향후에 이 제도들이 조금 더 학교 내에서 정착된다라고 했을 때는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렇게 됐을 때 탄소 중립 캠퍼스라는 것이 그냥 정책적으로만 구현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들이 함께 만들어가고 그것들이 이제 구성이 되었을 때 실제 탄소 중립 캠퍼스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그냥 앞으로 이제 의견 수렴을 하고 공론화를 하고 서로의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들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요. 예, 좋은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강진영 한국교원대학교 학술연구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